수소 경제 시대가 지금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또는 미래에 화석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나면 그때 수소 경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수소 경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도래할 거를 예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경제연구원이나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에너지와 관련된 측에서 2030년이 돼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그때를 위해서 뭘 지금 준비를 한다 이러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수소 경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도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소 경제 시대가 됐다 이거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수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파는 그런 상행위도 일어나고 있고, 또 수소를 저장해서 안전하게 트랜스포트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나노 기술을 통해서 수소를 이동하는 운반하는 아주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가늘게 만들어서 송유관식으로 기름을 보내는 식으로 수소 연료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거의 다 개발됐고,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소 연료로 가는 자동차도 나왔고, 우리나라는 현대에서 수소 연료로 동작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자동차에만 수소 연료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모든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2030년이 돼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후진의 생각이고 후발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다른 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에는 수소 시대가 거기는 와서 국가에서 수소 경제로 나라의 국민 경제를 대체한다는 정도로 좀 되어 있고, 독일도 상당히 이 분야에 지금 앞서고 있고, 그런데 이 분야에 논문을 잘 써서 수소 경제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203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는 수소 얘기 꺼내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수소 경제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 내일 모레 도래하는 게 아니라,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우선 모든 학문 분야는 논문 쓰는데 역사적인 걸 서술해야 돼요. 그럼 수소 경제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으며, 왜 수소 경제를 얘기하게 됐으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수소 경제가 발전돼 왔는가 하는 걸 필수적으로 논문에 다뤄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자면 1974년도에 OECD 산유국에서 기름을 안 팔겠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거기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 것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라는 게, 그래서 갑자기 기름이 없다 이거예요. 기름값이 올라간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름을 안 팔겠다. 그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질타했어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라고 하는 건 니네들만 쓰라는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안 팔겠다니 무슨 소리냐. 그럼 무슨 압력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력을 놓고 막 그랬어요. 그때 산유국에서 하는 얘기가 기름이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고, 이 매장량으로 볼 때에 앞으로 한 100년이 못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은 독이 난다 이거야. 기름이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누가 우리에게 기름을 줄 나라가 있느냐. 아니면 너네들은 기름을 공급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그동안 개발했는데 너희들도 에너지 쓰게 해주겠다. 이게 가란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 산유국에서 쓸 수 있는 기름을 보유해야 되겠다. 그건 당연 안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우리가 100년이고 200년이고 우리 산유국에서 쓸 수 있는 기름을 매장량을 계산해 내니까 지금 기름을 팔 기름이 없다는 얘기다.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팔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막 오일 피크가 왔다. 오일 피크라는 건 이제 오일 독이 났다 하는 거예요. 피크는 이제 산봉우처럼 꼭대기인데 그 오일을 쓸 수 있는 화석 에너지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그 이상은 쓸 수 없다. 이제 오일 피크인데 그때 뭐 전 세계에서 오일 피크가 왔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산유국들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모여서 회의한 결과 기름값을 올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그 대신에 올리는 대신에 기름을 팔아라. 그래서 뭐 쿼터제로 뭐 얼마까지만 팔고 못 팔겠다 뭐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다시 기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979년 뭐 80년 뭐 이때 가서 또 한 번 또 한 5, 6년 됐어요. 오일 쇼크가 난지. 그 다음에 또 오일을 못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OECD의 산유국에서 기름이 자기네들 쓸 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 있을 때 이제 그만 팔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미국이나 중국은 러시아는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 자기네들이 아래 지하에 기름이 있다고요. 이제 산유국에서 그것도 알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니네들은 왜 니네들 땅 밑에 있는 기름은 안 꺼내니 우리 것만 자꾸 꺼내서 쓰겠다 그러냐. 그러다가 나중에 기름이 다 고갈되면 니네들은 니네들 거 쓸 거 충분히 있지 않냐. 그 기름은 우리는 안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판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됐어요. 그때 독일이 재빠르게 대체 에너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조력 발전이라든가 무슨 그런 뭐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또는 풍력이라든가 또는 그 지열 아래서 땅 밑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지열 발전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 등등 화석 에너지의 꼭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에너지 또는 신생 에너지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앞서서요. 그 독일에서 풍력 발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1974년도부터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그걸 개발을 하게 했는데 지금 전 지구 전체 인류가 하루에 기름을 사용하는 양이 2006년도 통계로 1일 8,400만 배럴이다 이거야. 그럼 전 지구에서 매일같이 8,400만 배럴의 기름을 꺼내서 쓴다. 그러면 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산업혁명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귀족들 몇 사람만 잘 살고 대중들은 가난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누구나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소위 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만인을 위한 최대 다수의 행복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인 모든 사람이 최대로 행복하게 살게 됐다. 이게 산업혁명에 대한 철학적인 그 결론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옛날처럼 몇몇 돈 있는 높은 그런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에너지를 사용하고 대중들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같으면 하루에 8,400만 배럴씩 기름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 뭐 18세기 말에 돼서 19세기, 20세기가 한 200여년 되는 동안에 결국은 만인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모토 때문에 전부 사람은 의식주에 전부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생활 공간에 추움은 불때야 되는 거고 사람이 또 한 자리에 가만 식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일 때 자동차가 필요하고 운송수단이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고 하면 그거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그건 아주 불가분의 얘기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가 선진국 국가인데 그 선진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 20%밖에 안 되는데 그 20%밖에 안 되는 인구가 8,400만 배럴에서 80%를 사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후진국, 가난한 나라가 자꾸 발전하면 이 8,400만 배럴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후진국이 발전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디맨드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지금 선진국 전 세계 인구의 세계 인구가 지금 뭐 60몇 억인데 그 중에 20%에 해당하는 그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지구의 에너지 소모량의 80%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20%가 전 세계 80%에 해당하는 가난한 데서 2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그 가난한 나라가 자꾸 발전하게 되고 생활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고 후진국이 자꾸 선진국으로 올라오고 그럴수록 에너지의 그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8,400만 배럴이라는 게 얼른 900만 배럴 되고 얼른 1,000만 배럴이 될 것이다. 그럼 왜 일일 사용량인데 1년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게 화석 에너지가 40년 갈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년 뒤에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다. 그러면은 이 화석 에너지가 오일 피크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오일 쇼크가 날 때 그 해에 근심한 터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그 이름이 베르지글루인가 그런데 그 이름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터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박사해가지고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의 에너지 분야에 교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생각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했어요. 뭐 GL 발전도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대체 에너지에는 1974년도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소 경제라는 얘기를 처음 했어요. 수소 경제라는 단어는 1974년도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국제 콩그레스를 그러니까 International Congress for Hydrogen Economy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만들어서 그때 뭐 자기 아는 친구들이 합해가지고 그죠 한 20-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주로 터키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터키가 자기 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수소 경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터키 정부에서 굉장히 수소 경제에 대해서 오늘날은 정부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1974년도에 오일 쇼크 나올 때 수소경제 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수소경제에 대한 역사적인 지금 그 타임라인을 설명하자면 오일 쇼크 때 처음으로 수소경제라는 말이 대두됐다.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수소 에너지를 쓰는 그런 경제 구조다. 그런데 그게 유토피아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수소가 우주 공간에는 수소가 단독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다른 원소와 합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분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이래. 물이 H2O라고. 이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 합해가지고 물 분자를 이루는데, 이런 형태로 수소가 존재하지 수소가 따로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그거를 산소를 제거하고 수소만 따로 떼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이론을 전개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수소는 제조하기가 힘들고 제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가벼운 원소다 보니까 굉장히 휘발성이 가서 날아가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액체화하지 않고는 기체 상태로는 거의 쓰기가 힘들다 이거야. 금세 날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액체 수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냉각시켜야 되고 온도가 또 마이너스 100도 이상으로 내려가면은 그런 차가운 탱크를 자동차에 실었을 때는 그 안이 또 추우니까 난방장치를 또 별도로 해야 되고, 또 그 용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만 한 사이즈에 거기다가 탱크만, 수소 탱크만 잔뜩 싣고 사람 혼자 타고 결국 200km밖에 못 간다 이야. 그 수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용성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경제성까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론은 좋은 이론인데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 훗날 얘기다. 이제 이러한 상태로서 1974년도부터 그 사람은, 터키 사람은 외롭게 혼자서 수소 경제를 부르짖고 또 수소 경제 무슨 연구회도 만들고 했지만은 별 진전이 없이 2000년대로 왔다. 그런데 2002년도에 미국의 교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이 제리 무슨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단행본을 썼어요. 이제 논문 쓴다 그러면 그 책을 필히 구입해서 봐야 되는데 제목이 수소 경제예요. 하이드로겐 이코노미. 그 책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2002년도에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낸 것이 누구를 감동시켰냐 그러면 부시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했던 그 케니 부통령이 읽고 감동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에게 그 브리핑을 했다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2003년도에 하이드로겐 퓨엘 이니시어티브다. 수소 연료 정부 주도 처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수소 원료를 개발하는데 해서 뭐 1조 2천억 불인가를 엄청난 돈을 그 의회 통과를 봐가지고 이것을 미국 전 국민이 이제는 수소 연료 시대에 돼야 되겠다. 화석 연료와는 무관한 그런 화석 연료의 아주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화석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는 수소 연료 시대가 열어야 된다. 자동차도 그걸로 가고 집에 난방도 수소 연료로 하고 전부 모든 전기도 수소 에너지로 하고 그런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돈을 이만큼 지출하겠다. 이라크 전쟁을 하기 직전에 1조 2천억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연구하는 걸 하는데 미국이 상당히 지금도
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독일은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오일 쇼크가 났을 때에 수소를 그거를 제조해서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수소 경제나 그런 생각이 아니고 독일 회사 하나가 그 오일 쇼크와는 관계없이 그는 그 우주 개발하는데 로켓 연료에 수소, 액체 수소 연료가 필요하니까 뭐 오일 화석 에너지를 쓰고 안 쓰고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수소를 제조해서 나사도 갖다 물건을 대고 소련에도 물건을 대고 또 그 다음에는 미사일 개발해서 쏘는데 미사일도 그 로켓 추진이니까 그 군사용으로 쓰는 미사일 추진 연료에도 수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장사를 한 회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회사는 어떻게 수소를 만들었냐 그러면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어가지고 햇빛으로부터 전기를 얻어가지고 물만 있으면 돼요. 물에다가 판을 넣어가지고 산소와 수소 두 개를 분리하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제조해서는 그걸 액체화시켜서는 나사에도 공급하고 또 소련에도 공급하고 뭐 군사용으로 미사일 추진 연료도 팔고 이렇게 해서 오일 쇼크와는 관계없이 나중에 대체 에너지다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장사를 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수소 경제 시대다 부르짖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대박이 온 경우다. 이제는 우리가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BMW 자동차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해서 그 시설을 확충한다라다. 그 다음에는 BMW하고 연결해가지고 암암리에 광고는 안 하고 수소로 가는 자동차를 쭉 개발했다. 이제 1990년대서부터 개발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일에서 BMW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소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일본이 또 수소로 가는 거 혼다하고 마츠다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미국도 수소 연료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런데 독일을 제외하고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냉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고 그 수소 자동차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냉각시키는 장치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 전지가 또 있어야 되고 뭐 수소 탱크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자동차가 커진다 이거예요.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 탈 수 있는 스페이스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타야 돼요. 이러니까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면 실용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실험으로는 수소 연료로 자동차가 잘 간다. 그건 되는데 실제로 자동차를 현재 그 5명이 타고 그러고도 안이 편안하게 만들면서 수소로 가는 자동차. 그건 유일하게 BMW가 성공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마츠다에서 엔진을 뭐 독일 거를 방켈 모터인가 이걸 해가지고 특수한 엔진을 사용하면서 수소 연료를 나노 기술로 또 이렇게 접목해서 상당히 사이즈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마츠다에서 차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사용할 수 있다. 혼다가 조금 뒤지고. 그럼 이제 일본의 마츠다, 혼다, 우리나라의 현대, 독일의 BMW, 뭐 미국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죽어가니까 포드나 GM에서 한참 연구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연구를 못하고. 그럼 자연히 이제 전 세계를 달리는 수소연료 자동차는 독일 차하고 일본 차하고 우리 한국 차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거 내다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에 벌써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현실화되고 상용화되고 편안한 자동차에 사람 5명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
수소를 또 연료를 조금 사용하고 뭐 이런 방법을 잘 만들었으니까 지금 수소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응? 수소 연료 에너지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왔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응? 집에서 전기를 켜는 것도 수소 에너지 가지고 켠다. 그러면 이필련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수소 연료를 얻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뭐하러 두 번 고생을 하느냐. 화석 에너지를 그냥 다이렉트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런데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된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 입력하는 수고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쓰는 건 그게 필요 없지 않냐.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타이프라이터 치는 사람 100명 갖다 놓고 그게 돈이 덜 들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치면은 종이에 나오는데 뭐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처리를 해서 뭐 출력을 하느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컴퓨터 비싼 거 기계 갖다 놓고 결국은 그건 경제성이 안 맞는다. 응? 그러나 지금 컴퓨터 시대가 되지 않았네요. 마치겠네. 수소 에너지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응? 태양의 뜨거운 걸 가지고 뜨거운 거기다가 물을 갖다 놓고 물이 끓느냐. 조금 미지근해지는데 태양열로 물이 끓지 않는다. 물이 끓게 하려면 전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그 포토볼타익으로 해서 그렇게 전열기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태양 에너지로 근데 그것이 불편한 거는 해가 안 뜨는 밤에는 전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이 많을 때 언제든지 그때 그거를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수소 에너지는 밤낮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편리하다 이거야.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첫 번째 원시적인 방법으로 태양을 가서 쓰는 것보다 그걸 수소로 바꿔가지고 쓰는 것이 용도가 더 많아지고 효율이 더 높아진다 이거야. 즉 옛날에 타이프 칠 때 그냥 직접 쳐내면 되는 거지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할 거 없지 않냐 하는 이론과 똑같다 이거야. 컴퓨터 안에 입력했으면 타이프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점이 많이 있다 이거야. 거기에 메모리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찍을 때 그때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응? 내가 그거 또 필요하다. 또 내용을 조금 바꾸겠다. 그랬더니 원리론을 바꿔서 되는데 그 타이프 100명을 또 모아가지고 또 100번 찍으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태양 에너지나 화석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사용하는 용도가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수소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화석 에너지에서 수소를 빼내는 걸 안 하고 태양 에너지와 물만 있으면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독일로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회사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서 상행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수소 에너지 시대가 이미 왔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 이전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20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는 벌써 2009년인데도 수소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수소 경제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잘 써서 긍정적으로 이것이 비판적인 게 아니고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필련 교수처럼 된다 이거야.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거는 수소를 제조하는데도 나노 스트럭처를 가지고 하면 태양 에너지도 필요 없고 화석 에너지도 필요 없고 나노 기술로만 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수소를 담는 용기, 저장하는 용기도 나노 튜브로서 하게 되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지고 안전해진다.
그 다음에 덴마크에 있는 그 코펜하겐 대학에서 개발한 거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건데, 암모니아 안에 수소가 많이 들었어요. 응? 그럼 암모니아, 질소니, 뭐, 수소니, 산소니 이런 게 합성돼가지고 암모니아인데, 그거를 조그만 컴퓨터 칩 같은 데다가 암모니아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나노 테크놀로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수소를 뺐으면 수소만 빼쓰고, 그 다음에 그 암모니아 나머지는 그냥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또 암모니아를 주입하고 수소 빼쓰고, 수소 없는 물질은 또 다시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조그만 데다가 그런 거라서 그거를 여러 개 합쳐가지고 무슨 자동차의 라디에이터처럼 크게 만들면 자동차의 어느 그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 자동차 만드는 거에야 마찬가지다 이거야. 응? 저기 기름 넣는 탱크 정도 사이즈의 그 암모니아를 넣어가지고 수소를 빼쓰는 장치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통 자동차와 똑같이 사람 5명 타고 차도 가볍고, 그리고 그거는 냉각시킬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암모니아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노 기술로 수소를 뺐으면 되는 거니까 저장하기도 쉽고 냉각시킬 것도 없고, 이런 기술을 또 개발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수소 경제에서 안 되는 여건, 어려운 여건들을 지금 자꾸 개선해 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개선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자꾸 그런다. 우리 스스로 개선할 생각은 안 하는 건 물론이고, 남의 나라에서 개선하면서 하는 것도 비웃고, 그래 봐야 안 되는 거다. 자꾸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후진국이 되고 말아요.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되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개선하고 있는 개선책들을 연구해서 다 수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수소 경제는 먼 미래에 도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수소 경제 시대가 됐다. 시작됐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이미 수소 경제로 나가고 있고, 독일도 상당히 그 방향으로 나가고, 북구라파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도 막대한 돈을 넣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수소 경제 면에서는 유럽이 앞서 있다 이거야, 미국보다. 그리고 일본이 또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저 잠자고 있는 상태다. 그저 내가 다 책들을 읽어보니까 에너지 그 경제연구원에서도 뭐 5에서 7시하고 돈 주고 연구하니까 그 연구비가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한 그런 식의 스타일도 그리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뭐 정성이 없어요. 뭐 대충 뭐 우리나라의 뭐 행정 그건 누가 모르나. 248개 행정구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얼마씩 나갔습니다. 뭐 그런 아주 엉성한 글이다 그냥. 수소 에너지가 어디에 필요한지 조사도 안 하고, 뭐 몇 개 행정구역에 대충 뭐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수소가 얼마큼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연구가 안 된 그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안 되는 건데 뭐 정부에서 돈 주고 하려니까는 뭐 좀 한다 하는 식의 연구 논문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몇 개 뭐 좀 인용할 건 있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이 내 결론이 되었고, 네 권 책이 있는데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만 뭐 된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좀 이렇고 저렇고 통계 숫자 좀 맞춰서 무슨 해라. 그런데 아주 피상적이고 엉성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된다.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는 논문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